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새우튀김 한 개 값을 환불하라는 소비자의 갑질에 결국 가게 주인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가 절대 왕이라는 억지도 받아주고 또 엉터리 리뷰, 조작된 별점에 시달려도 상인들은 대꾸하고 해명할 기회조차 없다며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갑질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하고 가혹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불공정을 외면하는 우리 전체의 의식의 문제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은 평가절하했지만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과거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출당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이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여전히 내지 않고 있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대화 촉구에 대해 꿈보다 해몽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안을 간접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성김 대북 특별 대표를 만나 남은 임기 동안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관중을 정원의 50% 최대 10,000명까지 입장시키기로 한 데 이어 술 판매 허용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질 올림픽을 두고 국내외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대선 경선 연기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론 도출에는 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5일에 경선 기획안을 받아본 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결국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은 또 미뤄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부터 3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선 경선 연기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들은 대선 후보 선출을 현행대로 9월에 할지 아니면 11월에 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의총이 끝난 뒤에도 고심을 거듭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5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경선 일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도 결국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원으로 규정된 경선 일정에 맞춰 구성된 기획안을 먼저 받아본 후에 사흘 뒤인 오는 25일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주장처럼 오는 9월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경우 정말 차질이 생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코로나19와 경선 흥행 등을 고려해 경선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반면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연기는 안 된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지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어떤 결론이 나든 이재명계 또는 비이재명계 가운데 한쪽에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도부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선 일정을 둘러싼 격론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데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공방에 대한 외부 시선도 곱지 않은 만큼 송영길 대표의 고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된 의혹이 담겨 있다는 이른바 엑스파일을 놓고 논란이 커지면서 핑퐁 게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응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서 국민 앞에 거리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에 연일 불을 지피고 있는 보수 성향 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정치권과 공기관이 만든 엑스파일 2개 버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고 국민의힘에 자료를 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의 흐름 맥스 같은 게 있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어떠한 기관의 개입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국민의힘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정치 공작 냄새가 물씬 풍긴다며 비난했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거망동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일 공개를 두고 장 소장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 소장은 앞서 김 최고위원에게 문건 공유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오히려 자신이 공유를 거절당했다고 맞섰습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에 답하는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또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부당한 거는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정면으로 그걸 돌파해야지. 무대응을 고수하던 윤 전 총장도 결국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를 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8년 동안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며 공기관이나 집권당이 개입해 작성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니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엑스파일은 내용의 신빙성과 출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에 따라 정치권의 논란과 공방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가족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며 정치 공작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수사나 공소 유지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은 크게 5건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금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여기에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사 무마 의혹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과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3건은 아직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윤 전 총장의 직접 해명까지 촉발한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아내뿐 아니라 장모 최 씨도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추가 의혹입니다. 보도 직후 윤 전 총장 장모 변호인에 이어 윤 전 총장이 직접 발끈하며 반박에 나섰는데 발언 수위가 꽤 높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에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일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옵티머스 사기 사건 무혐의 관련 의혹 등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윤 전 총장을 정식 입건한 상태입니다. 공수처의 경우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년가량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검찰 수사는 최근 이딴 간부 인사로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총장을 배제한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현재 김호수 총장도 관련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건 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중간 간부 인사 후 새롭게 자리에 앉을 수사 지휘 라인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으로 관련 의혹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검찰이 신속히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의혹의 실체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윤 전 총장은 불법 사찰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걸 도대체 누가 맨 처음에 얘기했나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맨 처음에 민주당 대표다라고 하다가 또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니다. 신지호 의원이 말한 적이 있다. 근데 다시 또 얘기를 정리해 보면 신지호 전 의원은
그거 뭐 별거 새로운 거 없고 옛날 거랑 정리한 거 정도여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엑스파일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했던 장성철 소장은 그럼 다른 문건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잡합니다. 예, 그러죠.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엑스파일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파일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엑스파일이 논란이 되니까 그럼 송영길 지금 대표가 얘기한 부분도 혹시 그 파일 아니야라는 식으로 지금 추론한 것뿐이지 직접적으로 같은 파일이라는 얘기는 예. 뭐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철 지금 소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봤던 파일들과 파일도 두 가지가 종류가 있고 하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 하나는 약간 어찌 보면 뭔가 구체적인 실행 요건 같은 것들 어떨 때 이 파일을 써야 된다 어떨 때 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장모와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히 잘 작전을 짜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권의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떠도는 이른바 찌라시성 문건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게 엑스파일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기 시작하면서 그게 진짜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그 문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또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어떤 내용이가 정말로 장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심각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으로서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왜 여의도 찌라시의 속성상 하나가 탄생하면은 모방 범죄가 있어가지고 네. 변이 바이러스 생기듯이 막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받아든 게 오리지널인지 아니면 몇 번 수정을 거친 건지도 알 수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진실한 거냐는 진짜 가려지려면 한참 걸릴 것이고 문제는 도대체 누가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뿌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지금 당장은 관심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 얘기 한번 잠깐 여기서 좀 들어보죠. 예. 다른 인터뷰에서 거기 보니까 자금의 흐름 맥수 같은 게 있더라. 맞습니까? 네. 그 수사기관이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어떠한 기관의 개입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 6월달에 만든 문건은 그냥 정치 여권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들었고 4월달 문건에 했던 정확한 작성한 곳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작성할 만한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겠죠. 이제 네. 어떻게 차차 밝혀지겠죠. 네. 뭐 수사 정보기관이 아니라면 저런 정치적인 문건을 만들려면 당이고 당도 아니라면 정말 팔아먹으려고 하는 찌라시 생산업자고 뭐 셋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전해준 사람의 애들러 표현을 생각하면은 여권이다라는 얘기를 슬그머니 하는데 글쎄요. 근데 민주당은 부인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의 문건을 공식적으로 만들 이유도 없다라고 했고 아까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것도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저렇게 문건으로 정리해서 따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뭔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얘기를 꺼내면서 아마도 이제 야권에서 터지면서 장성철 소장 입장에서도 이 야권 내부에서 이게 도대체 왜 야권을 내부에서 공격하느냐라는 식의 또 비판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책임 같은 것들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꾸로 이것 자체를 공격을 어찌 보면은 여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또 역공을 하는 그런 소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부의 내용이나 문건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과연 그냥 정치 공작 수준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뭐 누군가에게 뭔가 뭐 소문을 퍼뜨려서 음해하려는 그런 정도인 건지 진짜 검증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4월에 만들어졌다는 문건에 대해서는 이건 뭐 계좌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 봐서는 기관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정도의 정보들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근데 사실 장 소장도 이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파일이란 말도 안 쓰죠. 검증 문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지금 이게 금융기관의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면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계좌 추적 얘기를 하는 건가? 그 얘기인가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나 싶은데 계좌 추적을 한다는 건 경찰, 검찰이나 국세청 정도 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게 현실 가능한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첫 번째로 뭐 윤 전 총장도 그런 식의 얘기했죠. 만약에 문제 있는 게 있다라면 뭐 지난해 그렇게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도중에 나에게 그걸 가지고 아무도 빌미를 삼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뭐 법무부 장관과도 직접적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4월에 한 것도 사실은 무리스러운 일이고 현직 검찰총장에서 바로 물러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사실은 뭐 이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검찰엔 더 많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상식에 가까운 일일 텐데 그렇죠. 그걸 지금 와서 이게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사찰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걸 함부로 했다가는 그게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은 뭐 정보망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셨지만 역시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자금의 흐름이 거기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데 그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정말 계좌의 일목요연한 어떤 흐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액수들이 쭉 적혀 있는 걸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그건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니 왜 괴문서를 가지고 출처와 근거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해라. 안 그러면 이건 완전히 괴문서 가지고 사람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도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나눈 금융기관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정도 말고는 그냥 장성철 소장의 개인적인 판단, 이거 방어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다. 이거밖에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정치 공작이라든가 어떤 공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뭔가 어디 언론을 통해서건 뭐 SNS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건 쓱 내용이 일부라도 흘러가면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 공작으로 보기에는 알려진 게 너무 없는 거죠. 그냥 너무 막연한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이 내가 보기엔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라고 이제 이거는 아마 정치적인 이유에서 아까 연장선상에서 여권에서 오히려 나를 몰아세우려 한다는 식의 정치적인 역공을 편 것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정치 공작이라고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태에 있었던 다른 형태의 것들과는 명백히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은 모든 언론사를 골고루 다니면서 다 이걸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장성철 소장 자체가 엑스파일처럼 돼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근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괴문서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압박하느냐. 다 밝혀라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밝히라고 요구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그게 장성철 소장이 되는 겁니까? 주체가 그렇게 돼야겠죠. 사실 원래는 이런 것들이 뭐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만든 사람이 처음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거 유통시킨 사람들도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윤 전 총장 측에서 뭐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은 사흘 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고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사흘 사이에 입장이 달라지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저 내용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느나 본인이 3일 고민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자 당신에게 최소한 이거 법적 책임 안 물을 테니까 그걸 우리에게라도 달라. 왜냐면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지 않는 한은 정 소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이게 방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윤 전 총장에게 곤혹스러운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면 더더군다나 장 소장이 그걸 위험 부담을 어떻게 감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냥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건 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흐름은 이제 다른 거하고 엮이면 상당히 묘합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관여했다라는 보도가 갑자기 나오고 또는 언론사 출신의 대변인이 갑자기 그만두고 막 이런 흐름하고 같이 엉켜가니까 야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진출을 이렇게 둘러싸고 뭔가가 벌어지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자꾸 들게 되고 말이죠. 근데 또 윤 전 총장은 이게 뭔가 검찰발 정치 공작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고 지금 윤 전 총장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직전 검찰총장이 해야 할 얘기인가 싶은 것들도 조금 이미 나온 바가 있었죠.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장모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뭐 그때는 전원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윤 전 총장이 그런 얘기 했는지 아니면 잘못 전해진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게 알려지면서도 아니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부인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 또 검찰발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동안에 윤 전 총장이 재임할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검찰에서 뭐
본인 기소를 당한 당사자도 모르는데 공소장이 막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거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관련된 기획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린 서류가 언론에 바로 공개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오히려 과거에 많았었는데 그럼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저게 검찰발 미역인 어떤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당장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현재 검찰만 해도 아직은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니까요. 예. 정치적 공작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인이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얘기를 했으니까 정치적인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정치적인 목적이 뭐냐고 하니까 뭐 이대로는 보수 야권이 불리할 것 같다는 얘기인지 좀 묘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하나하나씩 이제 밝혀 나가야 되는데 가능한 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내놓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근거 없는 괴문서라고 이제 표현도 됩니다만은 엑스파일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이러한 검증과 관련된 문건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서 막 뿌리는 것도 그것도 문제는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우리 쪽에는 전달을 하라는 식의 어떤 타협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앵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진통 끝에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을 매듭지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며 일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야당도 일제히 비판에 나서며 종부세 공방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직을 걸고 추진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청와대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런 방식은 정책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겁니다. 세법에 반영돼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겠죠. 100분 1호 과세 대상을 끊으면 매번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호승 실장은 앞으로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분 1호 하는 건 헌법에 규정된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이미 제기된 상태입니다. 2%가 되는 금액을 지금처럼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 정해지는 거니까요. 이런 정도의 시행령에 위임해서 정하는 기준은 현재의 종부세법에도 많고요. 야당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집값으로 줄 세워 2%와 98%로 편가르는 꼴이라며 이제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대선 전국을 앞두고 끝내 부자 감세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종부세 완화 방안을 확정한 만큼 이번 달 입법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면서 입법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쓴 만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될지 선별이 될지 아직 당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차 추경의 구체적인 윤곽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카드를 과거보다 더 쓰면 돈을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그리고 5번째 재난지원금이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 쓴 카드액의 10%가량을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의 한도를 두고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당정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환급 형태로 캐시백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코로나 위기 대책인 재난지원금은 여당과 정부의 의견이 갈리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방안을 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 전국민 지원 효과가 있는 만큼 굳이 예산을 더 들여 고소득층에게 추가 현금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2차 추경 전체 규모를 33조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추경의 가용 자원은 국비, 지방비 등을 합치면 대략 33조 원 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 줄 경우 전 국민은 15조 원, 소득 하위 70% 대상은 10조 원가량이 필요한 상황. 여기에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상공인 지원, 백신 구매, 고용 지원 등을 위한 비용도 2차 추경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면서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례대표 의원에 한해 출당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죠. 일부 의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탈당을 거부하는 가운데 이 두 의원의 제명이 결정된 것인데요.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하루빨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에 국민의힘당에서도 하루빨리 제대로 국민들한테 소상히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가족 관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또다시 미뤄졌는데요. 언제까지 서류를 낼지 기약도 없습니다. 혹시 납부 시한 같은 거를 공지하셨어요? 조속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받아서 다 오기 전까지는 착수를 안 하시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은 다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가족의 서명을 받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직계 좀비속이 좀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재산 신고할 때도 이미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국내에 있지 않다든지 이미 자라서 이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재산 신고할 때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대로 빠진 거라고 제가 들었고. 하지만 문제는 이번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조사단장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2달가량 걸린 점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김 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조사의 혼선은 물론이고 조사의 신뢰성이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뢰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조사. 설마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최근의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확진자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예방접종의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며 주 초반에 확진자가 줄어드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 확진 규모도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를 보면 지난주는 444.4명으로 일주 전보다 80명, 15%가 감소했습니다. 2주 전보다는 134명, 24%가 줄어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감소 추세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감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는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방역 수칙도 강화된 것도 있지만 예방 접종의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 규모가 비슷하고 예방 접종에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지난 3월 초와 연령대별 감염 양상을 비교해봤습니다. 당시엔 60대 이상 고령층의 감염 비중이 20%였으나 지금은 1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0대에서 50대 사이는 62%에서 73%로 오히려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 국민의 29%가 백신 1차 접종을 받아 바이러스의 위험도는 낮췄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절반 가까운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적인 모임 또 가족들 간에 이제 생기는 그런 접촉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 사람을 만날 때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인이고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도 반년 이상 계속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감염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끝낸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불안감에서 해방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큽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까지는 기존 접종자들의 2차 접종에 주력하면서 3분기 대규모 접종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1살 임동무 씨는 그동안 감염 우려로 하지 못했던 사진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설렙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에서 해소되는 그런 기분, 해방감,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78살 김옥순 씨는 접종 완료 스티커를 받고 나니 작은 딸 얼굴이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코로나19 이후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직접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작은 딸이 요양병원에 간호사 된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2차 맞았으니까 내가 보러 갈 거예요. 이곳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 9,300여 명에 대한 2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은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이제 외출도 이제 좀 맘 놓고 할 수 있을 거고. 증명서도 받았고 앞으로 좀 그 친구도 만나고 등산도 하고 내 개인 생활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16만여 명으로 우리 국민 8.1%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까지 기존 접종자들의 2차 접종에 주력하고 다가올 3분기 18살부터 59살 사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접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항체를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닌다고 하더라. 아무 소용이 없다더라. 백신 맞아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좀 과장된 제목입니다만은 그럼 백신을 맞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또 관련 기사들의 논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백신을 맞으면 88%, 90%는 예방 가능하다. 백신을 안 맞은 젊은 층들이 좀 문제가 있다. 예, 백신은 아무튼 맞아야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입니다. 영국 변이가 가장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최근 일주를 보면은 영국 것도 많지만 남아공, 브라질에 비해서 인도 변이가 확 늘어나고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영국 변이가 가장 많이 번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인도 변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바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름은 이렇게 영국, 인도식으로 붙었지만 어느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를 통해서 16,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미국, 러시아 이 순서입니다만은 인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인도 변이였고 카자흐스탄은 영국, 다시 말레이시아는 인도, 그다음에 미국은 영국, 러시아는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는 건 봐도 시간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1.9%밖에 안 됩니다. 이때 잡아야 되는 거죠. 영국 연구 결과로 보면은 전파력은 1.6배 강하고 입원 치료 받아야만 될 확률은 2.3배 정도 강합니다.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33% 정도 예방 효과가 있고 2차 접종을 끝낸 사람들은 60%에서 거의 90%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73%를 보니까 영국에서 입원한 환자의 73%는 백신을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이어지죠. 이걸 생각하면은 아직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치지 않은 분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미국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한 데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대화를 거부했다기보다 미국의 구체적인 협상안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대북전단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담화 이후 한 달 넘게 침묵을 지켜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이번엔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 메시지를 흥미로운 신호라고 했던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언급하며 미국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방한 이후 반복해서 조건 없이 만나자고 촉구한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읽히지만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비난이나 거친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언급이나 새로운 제안 없이 대화 재개만 촉구하는 미국에 구체적인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다시 공을 넘긴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뭔가 행동을 해야 대화에 나오는데 행동은 안 하고 말로만 대화를 하자고 말잔치를 벌이니까 북한에서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한마디 한 거죠. 또 북한을 실제로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명분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북측이 원하는 생존권과 발전권을 포함하여 미국 양측이 원하는 제반 문제를 모두 논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 담화에는 최고 지도자의 대화 준비론에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롭다고 가볍게 반응한 것에 대한 반발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하연입니다. 효율적인 한미 공조의 창구다. 남북 관계의 발목 잡기 수단이다. 이렇게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한미 워킹그룹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대신 국장급 협의를 강화해 제재부터 남북 교류까지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어서 대북 대화 진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남북 협력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해온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은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대북 제재 등에 관해 한미 양국이 신속히 협의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11월 시작됐습니다. 특히 남북 교류 제재 면제에 관해 미 국무부, 재무부 등 여러 부처와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게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는 도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놓고 워킹그룹에서 운반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결국 지원 자체가 무산된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워킹그룹이라고 하면 옛날에 제재처럼만 느껴졌기 때문에 이걸 더 넓혀서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국장급 협의를 강화해 제재뿐 아니라 대북 대화와 관여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는 이번 방안에서 이례적으로 통일부와도 고위급 정책 협의를 진행해 앞으로 통일부 국무부 채널이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워킹그룹을 친미 4대주의 행태라고 비난해와 이번 종료 결정이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 진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선수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대로 공항을 빠져나가 불안한 검역 체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일본에 온 우간다 선수단 9명. 출국 전 PCR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었지만 나리타 공항 검사 결과 1명이 양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격리시설로 이동했지만 문제는 나머지 8명입니다.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대로 공항을 나와 오사카 지역 합숙지로 간 겁니다. 入国当日の検疫所において濃厚接触者であるとかないとかという判断はなされていないものと。 감염 위험에 대한 판단은 합숙지가 있는 각 지자체 책임이라는 게 일본 정부 설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간다 선수단과 함께 비행기를 탔던 일반 승객 약 80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염 증세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대로 내보내 공항 검역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ホストタウンに行ってから判断するって。これ全くざる。 검역의 첫 단계인 공항에서부터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걸러내야 하는데 이걸 지자체 책임으로 미룬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僕らの普通の感覚でいくとこれ濃厚接触者じゃないので9人ぐらいの小さなグループですからじゃあなんでこう成田で止め置いてないのっていうのが一つの疑問として出てくるわけですけれども 우간다 선수단 합숙지가 있는 지자체는 뒤늦게 나머지 선수들을 밀접 접촉자로 지정하고 당분간 숙소 안에서만 머물도록 조치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각국 선수단이 적응 훈련을 위해 일본에 속속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수단을 맡는 일본의 방역 대책은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벌써부터 불안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한 달 뒤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결국 관중을 최대 10,000명까지 입장시키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자국 내 여론은 따갑기만 합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현지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달 23일이면 도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관중을 수용하는 형태 때문에 그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무관중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이게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0,000명까지 이렇게 결정이 돼버렸네요. 이건 배경이 어떤 겁니까? 네, 일본은 어제자로 21일부터 긴급 사태 선언을 해제했고요. 그리고 이 만연 반지 중점 대책이 7월 12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해제된다면 정원의 50%, 즉 1만 명 정도까지는 유관객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어서 감염 상태라든가 의료 상태를 보고서는 다시 긴급 사태가 일어나진다면 무관객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애매한 상황에서 실제 결정이 된 거고요. 예. 여기에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결정은 했지만 7월까지 실제 유관객이 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 보니까 독선과 폭주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경고를 하던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감염 상태나 뭐 의료 상태를 갖다 보고 또 융통성 있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환자를 찾아내고 환자가 어디 다녔는지 동선을 추적하고 거기에 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추적해서 검진을 하고 이게 일본이 이럴 준비가 잘 돼 있을까요?
네, 실제 이번에 올림픽 선수촌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1만 8천 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개된 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되어 있었고 실제 발열이 되었을 때 클리닉 시설이 한 곳밖에 없다. PCR 검사도 1만 명이 있는 곳에 2곳밖에 검사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예. 만약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뉴얼도 부족하고 실제 이 PCR 검사도 항원 검사를 하고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선수촌이 집단 감염지의 원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어제 선수 숙소에 침대가 골판지로 만들어졌다는 논란도 전해드렸고 또 선수촌 내에서 정해진 수량이라면 술도 반입할 수 있다. 이런 조치 얘기도 나왔는데 특혜 논란도 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 주류 반입이 허용됐다고 하는 건데 방에서 마시라고 하지만 선수촌의 경우에는 8명이 함께 집단으로 합숙을 하는 것도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본 도쿄도 의사협회가 주류 반입은 재고해야 된다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고 인터넷상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비판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주류 반입 문제입니다. 네.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에 도착했던 그 우간다 선수 확진 판정을 받았죠. 자국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음성이었다고 하는데 일본에 도착하고 이제 감염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일본의 방역의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실제 19일 날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던 우간다 선수 8명 중에서 1명이 일본 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가 되었고요. 예. 2회 접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공항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걸 보면 앞으로는 약 10만 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이동 있는 속에서 이 공항이 과연 대책을 할 수 있겠는가. 실제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전문가들 자체도 현재 상황에서도 이 감염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아마추어리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 올림픽 기간에는 공항이 전역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뉴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얘기 하셨는데 정말 어떻습니까? 일본 국민들은 올림픽 계속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겠지 않나? 또는 야 취소하자 어떻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실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난 19일에서 20일 일본 교도통신이 전체 여론조사를 볼 때 약 86.7%의 국민들이 다시 감염이 재확산된다고 불안을 이야기했고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취소가 32%, 재연기가 30%로 약 60% 이상의 여론이 지금도 올림픽 취소와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이 올림픽이 다시 90% 이상이 인터넷에서는 이 코로나 재발의 원상이 될 것이다라고 가장 우려하고 있는 여론들이 지금도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일본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이렇게 있는데 스가 총리가 계속해서 관중 수용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스가의 정치적인 승부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네, 이번에 1만 명 유관객을 하겠다는 것도 스가 수상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스가 수상은 오는 10월에서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하겠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는 10월이 중의원이 해산되고 선거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집단 면역을 완료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선거에서 새로운 승부수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문가들은 오는 가을에 일본의 제5파 코로나 집단 감염이 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 올림픽은 스가 수상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스가 수상의 발목을 잡을지 재선의 가도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면서 국가사업에 지원을 했고 또 선발돼서 장학금까지 받은 사실을 놓고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합격까지 했느냐,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그
의혹 또는 문제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일단 해보죠. 네,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식경제부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유능한 정보통신 계열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한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키운다는 목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면서 이 사업에 지원을 했고 1차 선발 명단 100명에 뽑혀서 장학금 100만 원과 노트북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모집 공고를 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의 재학생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졸업생 신분인 이 대표가 어떻게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한 김용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네, 이 의혹 제기 이후에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의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대표가 합격해서 장학금을 탄 1기 과정의 결과 보고서인데요. 이 제일 뒤쪽에 보면 지원 자격이 있는데 그 6번에 취업 중인 자, 또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병역 특례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사람에 이 대표가 해당하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는 겁니다. 또 같은 문서 앞쪽에 보면 합격자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이 100명 중에서 대학 졸업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이 대표가 유일합니다. 이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는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냐, 졸업은 했는데 직장을 안 갖고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거냐 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엄청난 건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병역 특례에도 들어가 있고 졸업생인데 재학생이 자격인데 글로 또 넘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군요. 자, 문서만 보면 지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고 결제한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겠군요. 네, 이 앞서 보신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제가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속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의 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고문이 왜 이렇게 작성이 됐고 공고와 다르게 그렇게 선발이 됐는지는 제가 거기서 무슨 문의가 있었는지 무슨 지침 변동이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사람. 다 작성한 건 아닌데 사실 그거를 이제 제출하면서도 이게 뭐 그거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 보는 내용은 다른 걸 볼 때 보는 내용은 아니라서. 네,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2015년부터 담당 기관이 IITP, 그러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보통신평가원은 당시 선발 과정 진행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당시 관련 문서를 모두 다 넘겨받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위해서 또 그곳도 방문했는데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서 보존 기간이 몇 년이에요? 문서 보존 기간은 5년이에요, 4년. 자료가 없는데 이제 그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뭐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래된 자료라서 지금 담당 책임자도 없고 자료도 오래된 자료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뭔가 이런 문서를 만들려면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사업의 목표와 큰 윤곽을 이제 제시를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문서를 만들었을 텐데 자기는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어떻게 그렇게 뽑혔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문서는 찾을 길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사자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저 이준석 대표가 직접 전화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이 대표는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문의한 다음에 지원을 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냥 봤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 글에는 지원 자격의 제한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나 이런 데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도 알아보려고 문의했고 그래서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재학생이 아니라
제한 없이 나온 공고 그 포스터 같은 것도 있었고요. 뭐 제가 그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나지만 그때 게시글 형태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SNS에서는 당시 그 선발 위원장을 맡았다는 A 씨의 글이 나왔는데요. 예. 당시 산업기능요원은 이 현업 종사자가 아닌 걸로 본다는 정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지원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분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이건 오래된 기억이라든가 저도 이제 추정되는 부분이랑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법적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현업 종사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지만 그러니까 공식 모집 공고문이 아닌 예. 커뮤니티의 글을 보고 지원했다는 점, 또 두 문서에 담긴 또 지원 내용이 지원 자격이 다르다는 점, 예. 또 지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등 선뜻 납득하기 좀 어려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더 넓어진 지원 자격,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자격을 몰라서 그 뽑힐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쳤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 두 분에게 명확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식적인 공고는 하나입니다. 기관에서 홍보하고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것이 공신력 있고 법적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설명한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것 같아요. 봤어요.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책임자였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논리학상에서 보면은 부정확한 권위에다가 떠넘겨서 거기에 의존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뭔지 증거를 대라 그러면 아직 증거는 안 나왔군요. 그런데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가 응했던 그 공모에 그 공채에 다른 사람들이 응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만나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1기, 그러니까 이 대표와 함께 선발된 어떻게 보면 동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분은 저에게 당연히 재학생만 선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 이 과정에 참여했던 이 대표와 달리 자신은 진행 중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 바람에 2차에 합격하고도 장학금을 포기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공고도 그렇고 제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뭔가 제한 조건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조건이 재학생 기준이라고 봤었고 현업 종사자라는 거는 저는 못 봤던 그런 제한 조건이었는데 그렇죠. 2차 합격 될 때 그 이제 합격을 안내하는 그 메일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거 갖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저희 멘토님하고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다 말씀드리고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이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얻어야 할 다른 지원자들이 이 분처럼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이제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정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시대적인 가치로 돼 있는데 공정함의 잣대를 어떨 때는 확실하게 됐다가 어떨 때는 느슨하게 됐다가 앞으로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군요. 예, 양시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1살 안모 씨와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수사관에 이끌려 나오고 고개를 푹 숙인 또 다른 남성도 뒤를 따릅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1살 안모 씨와 김모 씨가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살해한 이유가 뭔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친구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나요? 숨진 친구랑 가족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피해자 상태가 나빠졌을 때 왜 병원에 안 데려갔나요?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로부터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노트북을 망가뜨린 만큼 이래서 빚을 갚으라며 서울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주거지에 감금해놓고 온갖 가혹 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중감금치사죄로 긴급 체포한 두 사람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법상 보복범죄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데다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다른 고교 동창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씨가 감금돼 있었던 지난달 27일 A씨 아버지가 두 사람을 고소했던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킨 것을 두고 부실 수사였는지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찰이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5비행단 관련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다. 현장 점검을 벌인 여성가족부는 공군 내 성폭력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후 대책도 부실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고 이모 중사가 지난달 18일 옮겨온 부대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군 검찰은 이 부대원 일부가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15일 소환 조사를 벌였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이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로 특정된 윤모 준유에 대한 기소 여부도 논의했습니다. 심의위는 성추행 피해를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 등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보고를 받고 지휘보고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공군본부 공보정원실 관계자가 사건 관계자를 접촉해 정원실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촉해서 사건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공군을 현장 점검한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고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도 단순 교육 등으로 때우는 등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민관군 합동위원회 등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입니다.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장소에 접근을 막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협력업체 소속 A씨가 작업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입니다. 이 노동자는 크레인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안전 지지대를 철거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건 아침 7시 30분쯤. A씨는 약 20m 높이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해체 작업 도중 타워 크레인과 연결된 줄이 갑자기 끊어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했는데 작업을 하려면 노력이 이전에 사고야 아드노프를 좀 확인을 했을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하루 앞서 익산에서도 지붕에서 작업하던 50대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처럼 산업 현장에서 추락해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는 해마다 15,000명 안팎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300여 명,
매일 한 명씩 허망하게 가족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목소리는 높지만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 추락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엑스파일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9330님, 시간 끌지 말고 명확히 다 공개를 하세요. 며칠째 이런 소모전이 발생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스노우캣님, 여론도 무시하고 올림픽을 강행하는 일본에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안전은 뒷전인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관련한 논란도 전해드렸습니다. 6365님,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편법으로 혜택을 받다면 그럼 탈락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줬습니다. 예, 2071님, 공식 모집 공고가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당시 책임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보 숭례문의 후문이 지난 2008년 화재 이후 13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네, 관광객들은 남대문 시장과 숭례문을 함께 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역 쪽으로 난 정문으로 빙 돌아서 늘 다녀야 했죠. 이제는 바로 오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